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거래소는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정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암호화폐가 단순 투자 목적을 벗어나 실제 생활용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용자들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데 이 암호화폐를 활용하거나 수익화시키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다면 토큰은 기존의 적립식 포인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암호화폐 거래의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사고자 하는 사람과 그것을 팔고자 하는 사람의 거래를 중개하고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와의 교환도 거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은행과 같이 고객들의 자산을 예치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가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선별해 대신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IEO의 기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하면 그것을 제휴거래소에서 유저들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는데 사실상 유저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1차적으로 스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걸러내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상장시키기 때문에 보다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거래소는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인 실물경제 현금과 가상세계의 암호화폐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가 대중화되려면 잘 설계된 토큰 이코노미 구조가 필요한데 이것의 핵심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토큰과 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해줌으로써 암호화폐의 환금성과 유동성을 부여합니다. 이렇듯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초에 암호화폐 거래의 중개 역할로 시작해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를 건전하게 육성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산업 발전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단순 투기판으로만 낮춰 생각하고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요구해 올바른 규제를 통한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직은 이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거래가 불안정성을 안고 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의 거래소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 또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이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 시장이 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는 맞고 굉장히 과정이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큰 낙관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자시네요. 네. 근데 한국이 좀 되게 소란스러워도 어쨌든 되게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업계도 결국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디에 투자해도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해킹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밖에 안 되거든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네.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좀 네.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업자들이 되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업자들 중에서 이런 좀 정말 그야말로 금융자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암호화폐라는 게 이거를 좀 잘 믿고 맡기고 이제 좀 믿을 수 있게 결국은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게 근본은 블록체인이 신뢰가 필요 없어가지고 신뢰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사업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특히 거래소들이 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정부 규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결국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근데 제일 천병에 있는 게 거래소거든요. 거기 이제 거래 내역들이
믿을만 해야 되고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래 적어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금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거래소가 주식시장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주식시장은 이런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서 네. 상장된 회사들의 재무제표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 정기 공시 그리고 수시 공시 등을 통해서 또 거래소가 공시를 요구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로부터 시장이 이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거래소들이 지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코인이 과연 어떤 회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발행됐는지에 대해서 투자자가 좀 따로 일일이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좀 거래소가 주도하는 어떤 공시 시스템을 좀 자율적으로 발전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뭐 코팍스가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거래소 뭐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정말 핵심적인 맞는 부분들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이해상충이 없도록 이제 여러 다양한 업자들이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은 현재는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예치원 역할도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있죠.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조금 붙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구조를 만들려고 이런저런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입장이 너무 달라서 좀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공시 같은 것들을 부담을 이거에 따르는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누가 이제 가질 것이냐 이제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특정 거래소가 네. 그 상장된 토큰들, 코인들에 대해서 막 공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거래소만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가 모든 역할을 다 하잖아요. 예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브로커리지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전에 어떤 좀 질서가 잡히고 자율적으로 해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참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히려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미 노력은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더 고삐를 당겨서 좀 자율적인 규제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첨언 드리자면은 저희는 내부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그 내부에서 저희가 고팍스 말씀이죠. 고팍스 같은 네. 경우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취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수수료적인 그런 수수료를 얻게 된 암호화폐도 이제 저희 장에서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고 외부 장에서 이제 그 유동화를 시키고 뭐 상장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 정해놓은 엄격한 시스템을 갖고 내부적으로도 정보가 절대 이제 나가서 혹시라도 누구든지 이걸 갖고 좀 정보 비대칭을 갖고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막간 홍보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래소입니다. 네. 아무래도 운영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나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적 세력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초반에 어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또 논란이 있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그 투자랑 투기의 차이가 뭐죠? 정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랑 네. 투기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하게 내가 내 생활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는데 그 과정이 깨지거나 이런데 지장이 없는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 부분 같은 게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들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그냥 돈을 벌겠다는 신념으로 내 이상의 것들을 그러니까 이 투자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전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는 정말 성장성이 있는 곳에 내가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투기는 정말 말씀 그대로 그냥
얹어가겠다. 같이 돈 벌어보겠다. 이런 게 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두 다 정의를 한마디씩 하는 지금 분위기 같은데 네, 구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투자와 투기는 지금 두 네. 분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투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미래 가치 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네. 투기라는 것은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매점 매석과 같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D 여기 한국경제 PD님께서 저한테 식사 중에 한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투자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딱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투자는 뭐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그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근데 저 사람한테 월등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아하. 그럼 그 사람한테는 투자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조언이 생각나서 잠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함께 저희만의 또 투자와 투기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는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저는 사실 정말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원래 질문을 다 받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투기꾼들이 전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 이성적인 투기를 하는 투자 기관이라고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렇게 움직여요. 예를 들면은 유동성이 이만큼 뭐 X만큼 풀린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이 풀렸을 때 뭐 어떤 A라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 매점 매석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근데 그런 이성적인 행동들을 다양한 투자기관들이 하면서 뭐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만큼 이제 뭐 이런 지수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유시장에서 투기랑 투자랑의 어떤 그 구분이 저는 되게 좀 항상 애매하고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이 어떤 거는 투자고 어떤 거는 투기고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자의적으로 내가 뭐 어떤 건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잘 모르는 어떤 개인들 좀 더 정보 비대칭에서 열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이런 거래소 업을 하는 데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길게 봤을 때는 뭐 다 양날의 검이 있죠. 이제 뭐 다 항상 그냥 트레이드오프인데, 그러니까 다 트레이드오프가 뭐죠? 항상 뭐라 그러지? 기회비용이 다 있는 거니까 뭐를 양립 불가능한 것들인데, 이제 뭐 투기에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근데 또 그만큼 힘든 점이 있고, 예를 들면은 투기를 장려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 뭐라 그러지? 좀 연료 같이 좀 해가지고 가속도가 확 붙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거의 또 단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버블이 꺼지거나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피해를 네.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피해를 본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네. 이제 그거를 뭐 좀 어느 정도 정부라든지 사람들이 컨트롤한다 그러면 그 진폭이 적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1대 초반권인데 외환관리법이 왜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고삐, 그러니까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의 어떤 고삐 조정 측면에서 또 이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선택의 어떤 영역에 있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이 커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발판이 커진 만큼 지금 말씀하셨던 이 피해적인 이슈 부분, 특히나 보안 관련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올해 내내 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은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됐었고, 이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고민도 운영자 입장으로서, 거래소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죠. 이게 해킹 시도도 사실은 24시간 계속되고,
아까 그 쉬는 시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막 북한 같은 언어를 쓰니까 표적이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거기 네. 아마 전문적으로 해킹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계시는 걸로 추정이 강하게 되고 그분들도 이제 언어가 또 같다 보니까 표적 되기도 되게 좋고 사실 이게 굉장히 험한 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24시간 돌아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예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도난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해킹 당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저희는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저희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여기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냥 잠금 장치도 불편하더라도 그냥 뭐 금고에 금고를 막 2겹, 3겹, 자물쇠를 그냥 몇 개들 더 놓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고팍스는 거래소 업계에서 드물게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하고 또 그 최고 책임자를 통해서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의 이제 반영이라고 보입니다. 네네. 근데 앞으로도 그럼 정보보호는 최우선으로 이렇게 가치를 두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치 기능을 계속 가져가는 이상 예치 기능 안 가져가도 정보 보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계적인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기능을 저희가 계속 가져가는 이상 이거는 그 회사의 어떤 존망 존립과 그 소비자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권익과 너무너무 큰 영향이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항상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뭐 많은 거래소들이 이렇게 대중들이 왜 이렇게 거래소들이 대형 거래소도 해킹당하고 이런 해킹당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지? 아니 결국에는 이 보안 장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수준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적으로 이제 제도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적인 부분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개인이 어떤 파일을 잘못 열어서 이런 그 해킹 파일이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법적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맞는 회사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구속력이 있게 되면은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강한 보안위에 인적까지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강한 보안이 입혀지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한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그 거래소가 정말 안전한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가까이서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암호화폐 거래소다 보니 블록체인 기술이 상징하는 것이 탈중앙화, 정말 decentralized 된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그러면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 그 실제 세계랑 블록체인 세계의 어떤 가교 역할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교 역할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수 그냥 사업 자체의 기능을 보면은 지금 거래소랑 어떤 예치원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소라고 하면은 거래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중앙에서 이제 모아주는 굉장히 중앙화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체고요. 예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할머니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눈도 이렇게 박지 않은데 막 지갑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관하는 거보다는 이제 그 거래소가 대신 해주면 편하니까 이제 거기다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예치원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이제 해커라든지 아니면 뭐 돈 세탁하는 범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 거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두 번째 역할인 거고, 이제 세 번째로 더하는 게 이제 결국은 블록체인 세상으로서에 대한 가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부분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 그래도 뭐
핸드폰으로 어떤 서비스를 쓰는데 이걸 쓰려면은 그 통신사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실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그렇죠.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고 보고 이제 내가 뭐 보낼 거 있으면 보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처음 이쪽을 접하는 사람들이 뭐 이게 뒷단이 되건 앞단이 되건 간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환전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으로 그 만든 거래가 실제적으로 그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영위하려고 있는 이제 서비스들을 아주 심레스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인프라적인 역할이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또 요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크게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